아까는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를 한 거고요. 가장 베이직한 얘기. 거기서 이제 살짝 꼬아놓을 수 있어요. 자, 서비스를 운영하는 컴퓨터 안에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가 있는 거예요. SB라고 표기할게요. 아까는 80번 포트를 다이렉트로 연결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보안에 좀 불안하니까 외부에서 80번 포트로 접속을 해요. 스프링 부트는 포트 설정을 안 했어. 여전히 8080이야. 그럼 연결이 안 돼 있죠. 이때 운영체제 안에서 80번 포트로 들어온 연결을 8080 포트로 토스하겠다 라는 설정을 넣을 수 있어요. 이것도 포트 포워드예요. 아까 80 포트를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거는 보안에 허점이 너무 많아서 잘 안 쓰는 방법이야. 그나마 일반적인 게 이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톰캣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프링 부트를 배포하는 방법을 설명해 볼게요. 원래 웹사이트를 이제 서비스하기 위해선 이제 운영을 위한 컴퓨터가 있고요. 여기에 웹서버라는 소프트웨어를 깔아요. 얘는 설치형 프로그램이에요. 예를 들면은 윈도우,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윈도우 안에요. 이것도 이제 고급 설치 옵션을 걸어야 되는 건데, IIS라고 하는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웹서버가 윈도우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치라고 하는 웹서버가 있고, 톰캣이라고 하는 웹서버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 3개가 웹서버 3대장이에요. IIS 같은 경우는 ASP라고 하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용이고, 아파치는 PHP용이고, 톰캣은 JSP용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특정 웹서버 프로그램을 깔면은 이 웹서버에 사전에 약속된 폴더가 있어요. 이 폴더 안에 우리가 아는 대로 HTML과 CSS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배치를 하면 외부에서 HTTP 도메인 콜론 포트, 예를 들면은 http 콜론 / hosm.megait.com 이라고 했을 때 얘가 컴퓨터 주소죠. 이 주소를 갖는 컴퓨터로 들어오고요. 뒷부분에 포트 번호가 명시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80번 포트라는 의미죠. 80번 포트로 들어가요. 이 80번 포트는 컴퓨터에 설치된 웹서버에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어떤 경로가 붙는 거잖아요. 그 경로는 사전에 약속된 이 폴더의 하위 경로를 뜻해요. 초창기 웹 프로그램은 이렇게 그 사전에 설치형 웹서버를 먼저 컴퓨터에 깔아놓고 이 안에서 실행될 수 있는 스크립트 파일을 작성하는 거예요. 이 스크립트 종류가 ASP, PHP, JSP 세 종류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웹서버 프로그램, 웹 프로그램들이 조금 바뀌면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은 예전에는 설치형 프로그램 깔아놓고 거기서 작동하는 소스 코드만 집어넣으면 됐었는데 요즘 웹 프로그램은 이 웹서버 자체를 통째로 개발자가 만들게끔 되어 있어요. 이 웹서버 자체를 통째로 개발자가 만드는 형태가 Node.js, 그 다음에 파이썬으로 개발하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예요. 사실 스프링 부트는 웹서버 자체를 직접 개발한다기보다는 톰캣을 내장하고 있어요. 뭐 어쨌건 개념은 독립실행형 서버를 직접 만든다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웹서버라는 거는 프로그램 그냥 설치를 해버리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 웹서버라는 자체 개념까지 알 필요는 없었어요. 여기서 작동하는 스크립트만 알면 됐었는데 요즘은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웹서버라는 개념을 다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양이 는 거야. 스프링 부트를 패키징 할 때 자르로 패키징을 하면
이 웹서버까지 독립실행형으로 같이 빌드를 하는 거고요. 와라고 하는 형태가 있어요. 와라는 형태로 패키징을 하면은 톰캣 안에서 가동할 수 있는 형태로 패키징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톰캣이 제공하는 버추얼호스트 기능을 써서 컴퓨터 한 대에 도메인을 여러 개 놓고 컴퓨터 하나에서 웹사이트 여러 개를 가동할 수 있게끔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윈도우즈에 톰캣 설치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오늘 방화벽이라든지 포트 포워딩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톰캣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좀 시스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윈도우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걸 윈도우에서 실습을 해봐야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이건 다 리눅스 베이스 얘기야. 오늘 하는 모든 얘기를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할 줄 안다는 전제 하에 그게 실무 스킬이 되는 거지, 윈도우에서는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뭐야, 어디서 한숨 쉬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고 가시면 돼요. 자, 일단은 JDK가 당연히 깔려 있어야 되고요. 자바홈 환경 변수도 당연히 탑재가 돼 있어야 되죠. 홈페이지에서 보여주니까 사이드바 때문에 좀 거슬린다. 잠깐만요. 네, 이렇게 봅시다. 자, apache.tomcat.org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은 톰캣 다운로드 사이트예요. 여기서 이제 버전을 선택을 하는데, 몇 번 이야기했지만 항상 최신 버전을 선택하는 거는 리스크가 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최신 버전보다 한 단계 낮은 버전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권장은 톰캣 10점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운영체제 종류별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zip이나 taru.gz라고 되어 있는 거는 맥이나 리눅스용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 32비트, 64비트 윈도우용 압축 버전이 있고, 그 밑에 윈도우용 인스톨러 버전이 있죠. 대부분의 웹서버 프로그램들은 애당초 윈도우를 고려 안 하고 나온 애들이에요. 리눅스를 전제하고 나온 거를 억지로 윈도우로 포팅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인스톨 버전을 안 쓰는 게 나아요. 인스톨 버전은 상황에 따라서 설치 에러 생길 가능성이 되게 많아. 그래서 다운로드 압축 파일 받으시는 게 나아요. 저는 미리 압축을 받아놨어요. 이거 굳이 뭐 실습해봐도 되고 안 해봐도 되는데, 오타 하나 발견했다. 잠깐만요. 자, 권장 설치 경로는 본인 사용자 계정 아이디 안에다 까는 겁니다. 사실 윈도우는 아무데나 깔아도 돼. 근데 왜 여기라고 하냐면은 리눅스 운영체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리눅스는
사용자 아이디마다 권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권한이 없는 폴더에선 작업을 못해요. 근데 사용자 홈 디렉토리 안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보통 사용자 아이디 안에다가 설치를 해요. 설치 방법은 그냥 압축 풀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압축 파일을 받아놨거든요. 이거를 압축을 해제한 다음에 이 파일을 그냥 사용자 홈 디렉토리 안에다 넣을게요. 자바류의 프로그램들이 다 그렇듯 깔고 나면은 겁나 열심히 환경 변수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압축 해제를 해놨어요. 자, 그럼 뭐 대충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일단 환경 변수 카탈리나 홈이라는 이름의 환경 변수를 먼저 잡아줘야 돼요. 시스템 속성창에서 환경 변수 들어가는 거 요거 여러 번 했었죠. 자, 변수 이름은 카탈리나 홈. 뭐 밑에서 만들어도 되고 위에서 만들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변수 값은 압축을 해제한 톰캣 폴더. 자,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패스. 패스도 위에 거 수정해도 되고 아래 거 수정해도 돼요. 자, 패스 선택하고 편집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새로 만들기 넣어서 요 경로 추가합니다. 자, 환경 변수 바뀌면은 명령 프롬프트랑 폴더 창 다 닫았다 다시 열어야 되죠. 자, 명령 프롬프트를 관리자 권한으로 열고 그 다음에 압축 해제된 경로로 이동을 할게요. 명령 프롬프트에서 폴더 이동하는 명령어가 cd예요. change 디렉토리. 근데 매번 여기서 이렇게 경로 이동하기 힘드니까 그냥 원하는 폴더에서 주소에 그냥 cmd 입력하라고 알려드렸었죠. 자, 이 안에 bin이라는 폴더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startup.bat라는 파일이 있어요. 요 안에 bin이란 폴더 안에 startup.bat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걸 실행하면은 웹서버가 가동이 돼요. 한글 깨지는 거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톰캣은 다른 프로그램하고 약간 그 경로 인식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 HTTP 로컬호스트 톰캣도 기본 폴더가 8080이에요. 톰캣의 초기 포트 번호가 8080인 거에서 스프링부트 포트 번호가 유래한 거야. 로컬호스트 콜론 8080이라고 하면은 톰캣 안에 웹 앱스 안에 루트라는 이름의 폴더로 들어가요.
제가 이 폴더를 일단 이 이름 딴 걸로 바꾸고 여기에다가 루트라는 이름의 폴더 새로 만들게요.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다가 HTML 하나 만들게요. hello.html이라고 파일 하나 만들고 그냥 간단히 아무거나 넣읍시다. 이렇게요. 그러면 localhost 8080이라고 하는 게 톰캣의 루트 폴더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HTML 경로가 됩니다. 그렇죠? hello.html이 나오죠? 이게 기본이야. 이거랑 똑같은 환경화에서 실습했던 게 우리한테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초창기에 라이브 서버 설치했던 거예요. 그 라이브 서버가 이 루트 폴더의 역할을 해주는 거였어. 그럼 요 안에 테스트라는 폴더를 만들고 hello.html을 이 안에다 넣었다. 그럼 HTML의 주소가 테스트 밑에 HTML로 바뀌겠죠. 자, 이게 루트를 뜻하고 그 하위는 루트 하위의 경로를 뜻한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JSP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저도 직접 코딩하기 귀찮으니까 얘 시킬게요. 오, CSS까지 만들었네. 오케이. 자, 이게 초창기 웹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냥 멀쩡한 HTML 파일에다가 HTML로 우리가 퍼블리싱 먼저 하잖아요. 멀쩡한 HTML 파일의 확장자를 JSP로 바꿔. 그래서 위에다가 지금부터 HTML 기반인데 자바 언어가 가동되는 웹 프로그램 만들 거다라고 선언문 하나 넣어주고 HTML 사이사이에 자바 코드를 끼겨 넣는 거야. 이게 초창기 웹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스프링부트하고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한 10배는 쉬워. 근데 굉장히 애석하게도 지금은 안 쓰는 언어가, 안 쓰는 환경이 됐어요. 아마 이 당시 때 공부했으면 되게 쉬웠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발되는 게 ASP, PHP, JSP, 웹 프로그래밍 언어 3대장이에요. 자, for, int, 다는 2부터 9까지 1씩 증가하면서 th 태그로 이렇게 출력을 하래요. 그러면은 for문 안에 HTML 태그가 있잖아. 그럼 이 HTML 태그가 반복문 안에 있으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프로그램 코드가 HTML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웹 프로그래밍, 이 말은 내가 예전에도 했었어. 웹 프로그래밍 언어를 스파게티 코드라고 불렀어요. 섞이잖아.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코드가 되게 지저분해져요. 웹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래서 어떻게든 웹 프로그램 파일에서 자바 코드를 걷어내려고 어떻게든 프로그램 코드랑 HTML 코드를 분리하려고 나온 노력이 MVC 패턴이고 그 과정에서 이게 발전돼서 나온 게 타입이에요. 결과는 그냥 구구단 나옵니다.
JSP의 특징은요, 우리 스프링부트 할 때 뭐 하나 할 때마다 컴파일 해야 되니까 4번 재가동하잖아. 실행 버튼 다시 눌러야 되잖아요. 얘는 그딴 거 없어. 사료 고치면 바로 반영돼. 그래서 결과 확인이 되게 빨라요. 이렇게 JSP 파일로 짜면은 톰캣이 내부적으로 이 HTML을 우리 스프링 처음 할 때 스프링 서블릿 방식이라는 거 제가 보여드렸었죠. HTML 태그를 다 직접 출력하는 그 자바 코드. 그걸로 변경을 시켜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자바 소스로 바뀌면서 HTML 태그를 다 system.out.println 부분으로 바꿔버려요. 톰캣이. 그럼 작동하는 형태가 이제 서블릿이 되는 거지. 실제 작동을 서블릿 형태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톰캣을 다른 이름으로 서블릿 컨테이너라고 부릅니다.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야. 자, 지금 이거를 계속 띄워놔야 되니까 얘를 그냥 꺼버리면 웹서버가 중단되는 거예요. 더 이상 접속이 안 돼. 그래서 윈도우 컴퓨터에서 내 PC 마우스 우클릭하면 관리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거 일반 유저들은 잘 접근 안 할 거예요. 관리라는 메뉴를 선택하면은 컴퓨터 관리라는 메뉴가 떠요. 여기서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메뉴로 들어가면은 백그라운드 서비스라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화면 UI 없이 윈도우 부팅하면은 자동으로 뒷단에서 호박씩 가는 프로그램들이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모르게 뒷단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우리가 수업에서 사용했던 것 중에 부팅하면은 그냥 매번 그냥 돌아가는 프로그램 뭐 있었어? 우리 같이 공부한 것 중에. 데이터베이스 있잖아.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예요.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 켜갖고 MySQL 명령어 써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한 건 그 명령어 자체가 데이터베이스를 실행시키는 게 아니야. 우리 맨날 명령 프롬프트 실행해갖고 MySQL 예전에 마리아DB라고 명령어 입력했잖아요. 그게 데이터베이스 실행시키는 거라 그러면 큰일 나요. 그건 데이터베이스 실행시키는 명령어가 아니야.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맨날 뒤에서 실행하고 있어. 명령 프롬프트를 써서 여기에 접속을 한 거예요. 웹브라우저로 스프링부트 웹사이트에 접속하듯이 명령 프롬프트로 여기에 접속을 한 거지 어디 가서 데이터베이스 실행시킨다고 표현하면 안 돼. 서버 클라이언트 개념 자체가 없는 거라고 봐.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것처럼 여기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게 백그라운드 서비스거든요. 장점은 컴퓨터 부팅시켜서 내가 따로 명령어 안 쳐도 맨날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야. 윈도우에서는 서비스 내지는 뒷단에서 실행하고 있다라고 해서 백그라운드 서비스라고 부르고요. 리눅스나 맥에서는 데몬이라고 불러요. 백그라운드 서비스는 눈에 안 보이고 뒤에서 따로 도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럼 운영체제 기본 용어 반대로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프로그램들 눈에 화면이 있는 애들 얘네들은 포그라운드 서비스라고 불러요. 자, 톰캣이 설치된 폴더 안에서 service.bat 한 칸 띄고 인스톨이라고 하면은 톰캣을 백그라운드 서비스로 등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재부팅하면은 그 다음부터 알아서 그냥 톰캣이 돌아갈 텐데 강제 실행시킬 때는 네스타트 톰캣 9이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 톰캣 10 깔았지, 톰캣 10.
이것도 못하니까 고쳐야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톰캣 안에 보면은 콤프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 안에 tomcat.users.xml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열어서 직접 관리자 계정을 편집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뭔가 우리가 스프링에서도 환경 설정할 때 그 application.property 파일을 직접 관리를 했잖아요. 이제부터는 뭔가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계속 이렇게 파일을 직접 수정을 해야 돼. 윈도우처럼 클릭해서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파일을 직접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윈도우니까 이게 메모장에서 가능하지, 리눅스였으면 이제 VI 에디터라고 하는 굉장히 끔찍한 애를 다뤄야 돼.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기 콘프라는 폴더 안에 보시면 톰캣 유저스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이거 그냥 우리는 메모장으로 열어갖고 내가 수정하고 싶은데 클릭하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리눅스 환경, 즉 실무 환경은 바탕화면이 없고 마우스를 못 써요. 리눅스는 마우스 자체가 없어. 계속 터미널이라서.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면은 자, 뭐 요거는 이제 PHP 코드인데 대강 보세요. 이걸 내가 윈도우에서 작업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어놓고 색깔별로도 나오고 내가 수정하고 싶은데 마우스로 찍어서도 타이핑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를 다 완성하고 나면은 이제 리눅스란 곳으로 보낸단 말이야. 보통 이제 보안 쪽에서는 무조건 리눅스야. 자, 리눅스 컴퓨터 설정을 해놓나 모르겠네요. 리눅스 컴퓨터에 접속을 시도해 볼게요. 지금 이 소스 파일이 가동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뭐야, 이게 왜 이래? 아, 도메인 안, 호스트 안 걸어지죠. 쏘리. 네, 이거거든요. 네. 대충 이렇게 하면 이제 간단한 퀴즈예요. 아무거나 찍을게. 이렇게 작동하는 웹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막 찍고 있어요. 너무 틀리는데?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프로그램 자체는 이거예요.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개요를 제시한 다음에 그 알고리즘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이제 체크를 하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알고리즘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관련된 프로그래머스 문제,
그래서 이거를 내가 풀 수 있는가 체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버튼 누르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운영하다가 실제 상용화 시켰는데 에러가 났어. 뭔가 고쳐야 될 상황이야. 그러면 리눅스 컴퓨터에 접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소스 파일이 가동하고 있는 컴퓨터에 접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밀번호 뭐였지?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 뭐였지? 큰일 났다. 잠깐만요. 아. 뭐야? 아이디를 안 줬구나. 자, 이게 리눅스입니다. 소스 코드가 가동되고 있는 원격지 컴퓨터에 저장한 상태예요. 저번에도 한번 이거 보여줬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보안 관련된 뭔가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런 화면만 볼 거야. 마우스 꿈도 꾸지 마세요. 파일 목록을 보고 폴더 이동해야 돼. cd 명령어로 입력하고 또 ls.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어떤 파일을 수정하고 싶다. 자, 이 파일이에요. 이 파일이 지금 요 웹 프로그램이 여기에 index.php라는 파일이에요. 이걸 내가 수정하고 싶다. 그럼 vi index.php. 컬러링 없고요. 컬러링 없고요. 자동 완성 같은 거 없고요. AI 꿈도 꾸지 마세요. 이때부터는 모든 게 다 개인 실력이야. 마우스로 찍어봤자 거기 편집 못해요. 내가 수정하고 싶은 곳을 방향키로 겁나 열심히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수정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인설트 모드로 바꾸기 위해서 알파벳 I를 누릅니다. I. 그럼 여기 밑에 인설트하고 뜨잖아요. 편집 모드야.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수정한 거지. 편집을 다 했다. 그럼 ESC를 눌러요. 그리고 또 수정할 때를 찾아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얘를 수정을 다 했다. 그러면 ESC를 누르고 콜론을 누르면 밑에 명령어 모드가 떠요. 여기서 write, W, 그리고 white, WQ 라고 입력하고 WQ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저장하고 나옵니다. 이제 새로 고침하면 상용 시스템에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단축키 쓰는 방법 많이 연습해주세요 라고 한 게 진짜 실무 가면 급할 때는 그딴 거 없어. 마우스라는 거 자체가 개념이 없어요. 이게 상용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보통 해킹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걸 해킹하는 거지 윈도우 해킹 안 한다고. 그래서 리눅스 원래 하던 얘기로 돌아갈게요. 리눅스 계열의 프로그램들은 뭔가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 다 텍스트를 수정하는 거지 윈도우처럼 클릭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개발에 쓰이는 프로그램들이 파일을 설정할 때는 XML이건 JSON이건 아니면은 프로퍼티 파일 이런 것들을 직접 텍스트 편집하는 형태를 지금까지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용 환경이 리눅스 베이스이기 때문에. 접속 끊을게요. 그래서 설정 파일을 직접 수정하는 거예요. 그 밖에 뭐 주요 설정 파일들인데 뭐 얘네들을 만지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운영체제 공부하면서 보셔야 되고요. 기본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겪을 수 있는 문제. 만약에 포트 번호를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면 server.xml에서 커넥터라는 부분에 포트 번호 바꾸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빈 밑에 catalina.bh라는 파일을 편집할 때 이 옵션을 걸면은 이거는 자바 버추얼 머신 옵션인데 최소 사용 메모리와 최대 사용 메모리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가 그 정유할 때는 256메가 단위로 커져라. 뭐 그런 뜻이에요. 사용하는 메모리 단위를 좀 바꾸는 기능이에요. 자, 어쨌건 이렇게 톰캣이라는 걸 깔고 나면 스프링 부트를 톰캣에서 가동할 수 있는 형태로 패키징을 다시 해요. 오늘 자, 지금까지 요 얘기를 하려고 계속 온 거예요. 진짜 잘 들어. 이거 어디서 못 듣는 얘기야. 스프링 부트 패키징 방식이 두 가지예요. 자르랑 와르. 자르는 아까 오전에 얘기했었죠? 네, 와르는 이제 외부 서버, 즉 톰캣에 배포하기 위한 패키지예요. 그래서 자르 같은 경우는 지가 직접 실행하는 거고 와르 같은 경우는 외부 서버, 즉 톰캣에 의탁해서 실행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설정이 좀 복잡한 편이긴 합니다. 왜냐면 코드 수정이 좀 들어가요. 자르 패키징은 아침에 했죠. 빌드.그래드를 별도로 수정한 거 없었어요. 그냥 기본 내용 그대로 가져가고 요 스크립트 파일 사용해서 빌드라는 명령을 써주면 됐었죠. 내지는 이제 부트 자르는 실행시키는 명령이고 앞에 클린이라는 거는 그 컴파일을 새로 싹 다시 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하는 거 아침에 했었죠? 뭐 실행할 때 포트 번호를 직접 다른 포트로 지정해 줄 수도 있고 사용하는 메모리도 지정해 줄 수 있고 뭐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이거 한 줄로 들어갑니다. 윈도우스 명령이랑 맥 명령은 구별한 거고요. 자, 하이라이트 여기. 자, 와르 설정에서는 이제 build.gradle 파일부터 수정이 좀 들어가요. 일단 플러그인스에 와르라는 값이 하나 들어가요. 패키징 타입을 바꿔줘야 되고요. 여기 하나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디펜던시즈에 와르 배포를 위한 의존성 추가가 하나 들어가요. 스프링 org.스프링 프레임워크.부트 스프링 부트 스타터 톰캣이라는 애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와르라는 옵션을 추가해 주셔야 돼요. 아카이브 파일 네임이라고 해서 생성될 파일 이름인데 이건 프로젝트 기본 이름에 버전값 붙이고 확장자. 이건 그냥 그대로 붙여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추가로 소스 코드를 하나 더 만들어줘야 돼. 메인 클래스가
스프링부트 서블릿 이니셜라이저라는 애를 상속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메인 메서드 밑에 와르 파일 배포를 위한 코드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냥 복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빌드는 똑같아요. 자, 이 과정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build.gradle에 id war라고 하나 들어간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스프링부트 의존성에 와르 파일을 위한 의존성이 하나 추가되고요. 그리고 와르 파일의 이름을 설정하기 위해서 와르 이름 설정하는 부분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메인 클래스. 메인 클래스가 기본적으로 스프링부트가 뭐가 상속받는 게 없단 말이에요. 자, 얘가 스프링부트 서블릿 이니셜라이저라는 애를 상속을 받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를 하나 추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빌드는 그냥 종전대로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 빌드 실행을 시키면 자, 빌드를 실행시키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확장자가 와르인 파일이 생겨요. 자, 와르 파일의 이름에서 버전은 뺄게요. 너무 기니까 이름. 이 와 파일을, 와르라는 파일을 톰캣에, 아까 톰캣 깔았죠? 톰캣에 웹 앱스라는 폴더에다가 옮겨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톰캣을 다시 실행시키면 돼요. 자, 제가 지금 톰캣을 실행을 시켰어요. 그러면 톰캣이 와르 파일의 압축을 해제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스프링부트 컨트롤러에서 URL을 헬로 밑에 월드라고 이렇게 넣으면은 이 컨트롤러에 접속 가능한 주소가 http localhost:8080 밑에 헬로 밑에 월드죠. 그러면
A 태그 같은 거에 링크 걸 때 이 주소를 그냥 이렇게 걸어도 링크는 작동을 해요. 그럼 나중에 이거 상용화시키면은 로컬호스트 콜론 8080 다 바꿔야 되잖아. 상용화시키면 실제 UR 도메인이 생기니까. 그런 거 번거로우니까 주소 걸 때 앞부분 요거는 빼도 된다 그랬죠. 자, 근데 스프링부트 하면서 계속 링크 이렇게 가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이렇게 가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th 콜론 걸고 골뱅이 이렇게 걸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걸어야 된다 그랬죠. 이게 왜 그런지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와르 파일을 배포했잖아요. 지금 통캣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http localhost 콜론 8080 우리 스프링부트 개발할 때 이렇게 접속하면 끝났잖아. 그쵸? 근데 톰캣에 배포하고 나면 슬래시 my 샵 ac 아하, 내가 프로젝트 만들 때 처음에 C자 하나 잘못 못해놨구나. 마이샵 밑에 주소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 자, 그냥 접속한다고 칩시다. 지금 설정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자르 파일이 생기죠. 그러면 자르래 와르 파일이 생기죠. 그러면 이 사이트의 주소는 그 다음부터 로컬호스트 콜론 8080 슬래시 자르 파일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겟 매핑에 이렇게 걸었어도 개발하는 동안은 주소가 이렇게 되지만 배포 후에는 주소가 중간에 자르 파일 이름이 강제로 껴들어간다고요. 톰캣에서 배포를 하면. 그냥 A 태그로 링크 걸면 이걸 다 붙여야 돼요. 요 자르 파일 이름을 자동으로 걸어주는 기능이 THREF야. 그래서 링크 걸 때 그냥 걸지 말고 무조건 THREF로 걸려고 한 거예요. 이 자르 파일의 컨텍스트 패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링크를 THREF로 안 걸고 그냥 HREF로 걸었으면은 상용화시키면 접속 하나도 안 돼요. 일치 안 돼. 모든 소스 다 뜯어 고쳐야 돼, 그러면. 뭐 이건 여러 번 강조했으니까 일일이 뭐 검사할 필요는 없겠죠. 아무래도 지금 여기 한글 옵션 요거를 지금 안 뜯어 고쳤더니 왜 가동은 됐는데 지금 스프링이라고 해서 지금 가동은 됐잖아요. 마이샵. 네. 패스를 지금 잘 못 찾는 것 같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톰캣이라고 하는 녀석한테 배포를 하면은 자, 마무리합시다, 여기. 운영 컴퓨터에 지금 접속 안 되는 거 굳이 억지로 수정 안 하는 게 윈도우에서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운영 PC가 있고 여기에 80번 포트 내지 80번 포트가 열려 있어요. 그리고 톰캣이 가동을 해요. 톰캣은
8080 포트로 열려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a.my.com으로 접속을 했다. 이 운영 PC의 주소가 my.com이라고 치고 b.my.com으로 접속을 하고 c.my.com으로 접속을 했다. 80번 포트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은 이 80번 포트로 들어온 거를 88번 포트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요 작업을 포트 포워딩. 그 다음에 이제 톰캣이 도메인을 검사해요. 그래서 내가 스프링 부트로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만든 거야. 프로젝트 1, 프로젝트 2, 프로젝트 3 이렇게 만들었을 때 도메인을 검사해서 a.my.com에 접속을 하면은 프로젝트 1에 연결하고 b.my.com으로 접속하면 프로젝트 2로 연결하고 c.my.com으로 접속했을 때 프로젝트 3로 연결해주는 요 기능을 버추얼 호스트라고 합니다. 버추얼 호스트는 제가 알기로 스프링부터 자체적으로 설정이 없어요. 그래서 버추얼 호스트를 가동하려면 톰캣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결론은 여러분들이 만든 웹사이트를 누군가가 외부에서 상시에 접속할 수 있게끔 하려면 겁나 비싸고 좋은 컴퓨터에다가 톰캣 미리 깔아놔야 된다는 소리야. 근데 그게 돈이 한두 푼 깨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돈이 많은 회사가 몇천만 원짜리 컴퓨터에다가 톰캣을 미리 깔아놓고 이 컴퓨터에 하드디스크 100메가를 한 달 동안 임대하는데 5,000원. 1기가를 한 달 임대하는 데는 뭐 3만원. 뭐 이런 식으로 임대업을 합니다. 마치 부동산 월세 드는 것처럼. 이거를 웹 호스팅이라고 해요. 생각보다 가격이 싸요. 근데 JSP 호스팅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카페24라는 데가 이제 대표적인데 저는 이 회사랑 연관 없습니다. 개발 언어별 호스팅이라고 들어가면은 400메가 하드 빌리는데 한 달에 2,200원, 900메가 빌리는데 3,300원, 2기가 빌리는데 한 달에 5,500원. 2기가 한 달에 5,500원이 웬만한 웹하드보다 싼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해서 월세 받고 컴퓨터를 임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내가 신청해갖고 하드디스크에 만약에 한 2기가 정도를 한 달에 5,500원씩 해서 6개월치를 결제했다. 6개월 동안 상시 접속할 수 있는 톰캣을 내가 빌리는 거야. 대신에 이 컴퓨터는 리눅스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접속해서 그 명령어로 뭔가 계속 하는 거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게 가능해야만 쓸 수 있어요. 윈도우에서는 어려워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가격이 싸거든요? 설치비는 딱 한 번 나가는 거고 한 달 이용료가 그렇게 비싸진 않단 말이야. 하드디스크 1기가 빌리는데 한 달에 5,500원이에요. 근데 이게 얘네가 뭐로 돈 버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동영상 스트리밍까지는 할 거 아니니까 그런 거 빼고 웹 트래픽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트래픽 뭐라 그랬지?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웹브라우저가 다운로드 받는 통신량 이게 1.5기가밖에 안 돼. 하루에 웹사이트가 다운로드 뿌릴 수 있는 파일의 용량 총합이 1.5기가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프로필 이미지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렸어. 요즘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면 3메가에서 5메가 사이에요. 계산하기 편하게 5메가라고 하자고. 프로필 사진이 5메가야. 그러면은 이 프로필 사진이 그 마이 페이지에 이렇게 동그랗게 보인다라는 거는 이 웹페이지 한번 접속할 때마다 웹브라우저가 5메가씩 다운로드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내가 구입한 상품 페이지, 상품 장바구니야. 상세 상품 이미지 이렇게 들어가. 얘도 오메가라고 칩시다. 그러면 벌써 합이 몇 메가야? 35메가죠. 이거 10번 새로 고침하면 350메가예요. 여기에 3명만 더 접속해도 거의 대충 1.5기가 되죠. 자, 곱하면 30이네. 그러니까 이런 웹페이지에서 새로 고침을 30번만 하면 그 사이트는 그냥 장사 다 한 거야. 재료 소진이야. 이게 트래픽이야. 이거 대비하려고 우리가 수업에서 뭐 적용했어요? 절감시키려고. 썸네일을 그래서 만든 거야. 자,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예. 여태까지 이제 수업에서 했었던 이야기들이 왜 그런 식으로 흘러왔는지, 예, 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 거였는데, 아무래도 리눅스 베이스가 없으면은 중간중간에 좀 받아들이기 좀 힘든 얘기도 있었을 거예요, 당장은. 그래서, 근데, 이제, 상용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수업 시간을 좀 절약을 해서 리눅스를 좀 다룰 시간을 마련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아쉽게도 실패를 했고, 프로젝트가 너무 오래 걸렸어. 네, 여기 카테고리스 안에 보시면은 리눅스라고 그 카테고리 있거든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안에. 역순으로 봐야 돼요. CentOS라는 거는 지금 사장되는 더 이상 그 개발 안 되고 있는 거니까 보지 마시고요. 우분투 리눅스 설치라고 하는 항목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시면 거꾸로 올라가시면 리눅스 설치하고 이거는 맥에서 리눅스 까는 방법인데 패러렐스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유료라서 별로 비추고 리눅스 시스템 부팅하는 방법, 종료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본 명령어 아까 보여드렸던 VI 에디터 사용 방법 그리고 서비스라는 얘기 했었죠? 서비스와 패키지 개념 그 다음에 ZSH 쉘이라고 해서 아까 봤을 때 명령어 그냥 계속 하얀색 글자로만 나왔잖아요. 명령어를 좀 컬러링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명령어 자동 완성시켜주는 기능이 ZSH 쉘이라는 기능이에요. 요거 설정 잘하면은 이거 설정 잘하면은 설정 겁나 긴데 설정 잘하면은 명령어 창이 이렇게 컬러풀하게 바뀌어요. 이 ZSH라고 하는 거는 맥에서도 기본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맥도 이거 세팅하고 하면은 명령어 환경이 되게 편해져요.
ZACH 설치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와 방화벽 얘기 오늘 되게 많이 했죠? 그거 오늘 했던 얘기 리눅스에서 세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컴퓨터 자체가 원격지에 있으니까 내가 만든 그 소스 파일 업로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업로드 하는데 필요한 게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 그래서 FTP 서버. 그리고 SSH라고 해서 터미널로 원격 접속하는 설정. 리눅스에 마리아DB 까는 법. 노드.js는 우리는 공부 안 했으니까 패스하시고, JDK 까는 법, 통캣 까는 법. 파이썬은 안 했으니까 패스하셔도 되고. 여기까지 쭈르륵 보신다면은 제가 예전에 쓰던 수업 교환 그냥 이제 더 이상 리눅스 수업 할 일이 없어서 다 올려놓은 거거든요.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리눅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적어도 보안까지는 아니더라도 개발자가 알아야 되는 최소한의 배경 지식은 습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면은 화면이 제대로 이렇게 명령어만 튀어나와갖고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요즘 리눅스 수업 하는 데 자체가 없고요. 이 정도까지 정리되어 있는 자료 구하기 힘들 거예요. 미친 척하고 블로그에다 올려놓고 있는 건데 시간 나실 때 이거 꼭 보시면은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분투 리눅스에서 그 리눅스도 데스크탑 버전이 있기는 해요. 왜냐면 리눅스 자체가 기업에서 서비스 운영하려고만 쓰지 일반 사용자들은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영채님이 공기업 준비한다 그래. 만약에 공기업 준비하시면 이거 쓸 줄 알아야 돼. 왜냐면은 공기업하고 그 다음에 관공서가 의무적으로 리눅스 50% 사용해요. 그래서 이거 쓸 줄 알아야 돼. 공무원 하려면. 공무원이 개발자보다 리눅스 더 잘해. 그래서 근데 일단 이거 깔면은 한글도 안 돼, 쇼핑도 못해, 게임도 못 돌아. 그냥 나는 오로지 개발만 하겠다야. 그래서 근데 전에도 말했지만 윈도우에서 개발해놓고 리눅스로 이렇게 보내려고 그러면 품이 많이 드니까. 나는 쇼핑도 하고 싶고 게임도 돌리고 싶고 MS 워드도 오피스도 써야 되고 한글도 써야 되는데 리눅스는 죽어도 하기 싫어. 그래서 중간 타협점 지점을 찾는 게 맥이에요. 그러니까 맥은 백엔드 개발자들이 리눅스 쓰기 싫어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리눅스를 모르는 상태에서 맥을 준비하면은 맥이 갖고 있는 기능의 70%를 거의 그냥 버려요. 대부분.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내용을 다 공부하셨다면 이제 맥 사셔도 안 말려요. 어차피 개발할 때 맥 쓰려면 계속 터미널 열어놓고 해야 되니까. 우리 환경 변수 설정할 때 내 컴퓨터에서 속성 눌러서 이렇게 설정하잖아요. 리눅스랑 맥은 환경 변수도 명령어로 설정해. 환경 변수 설정하는 UI 자체가 없어. 이게 맥에서 자바 환경 변수 설정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명령어야. 처음부터까지 다. 그래서 일단 명령어 환경에 좀 익숙해지신 다음에 투자를 하세요. 비싸잖아. 자, 시간 좀 오버했네요.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이제 식사 다녀오신 후에 오후에 마지막으로 스프링 안에 리액트 프로젝트 넣는 거. 네, 그거 얘기하고 두 번째 프로젝트 개시하겠습니다. 자, 식사 다녀오세요. 30분까지 오세요.
자,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거는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헬로월드 찍는 컨트롤러 하나만 꼴랑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지금 막 방금 만든 따끈따끈한 상태예요. 자,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안에서 여태까지 프로젝트 되게 여러 번 만들어 봤잖아요. 이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안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띄우고요.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안에서 리액트 프로젝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 이름이 프론트엔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스프링 부트 안에 리액트 프로젝트가 들어있게끔 만든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생성한 이후에 그 얀 베리 버전에 우리 수업에서 하던 대로 그 세팅까지 다 마친 상태예요, 지금. 이렇게 해놓고 build.gradle 파일에 내용을 좀 추가합니다. 이 파일은 제가 톡방에다가 그냥 통째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프로젝트 한번 만들어서 해볼 때 그냥 이 파일에서 필요한 것만 복사해서 갖다 넣으세요. 체크해놨어요. 플러그인을 하나 추가해요. com.github.nodegradle.node라고 하는 애를 하나 추가를 해요. 그럼 이제 그래들이 Node.js를 내부적으로 콜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들은 똑같이 쭉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내용은 통째로 복사해서 붙이시면 돼요. 자, web앱 dir 이라는 경로의 파일 프론트엔드라고 이제 경로를 지정해줘요. 이 프론트엔드가 리액트 프로젝트 폴더 이름이에요. 요것만 맞춰주면 돼. 나머지 그냥 복사해서 갖다 드세요. 자, 노드라고 해서 이제 버전 값 지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부트런 depends on yan run start. 스프링 부트로 이제 실행하는 거 아까 우리 명령어 봤었잖아요. 그래들류 한 다음에 한 칸 띄고 부트런 하면은 이제 가동을 했었죠. 자, 실행을 할 때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나서 요 명령을 다시 내린 거야. yan run start. 자, 그 다음에 빌드할 때는 이제 yan run build라는 명령을 먼저 내리고 프론트엔드 안에 build라는 폴더를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의 스테이트 폴더에다 그대로 복사해서 넣게끔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스프링 부트 빌드할 때 리액트도 같이 빌드돼요. 뭐 각설하고 이렇게 설정 파일 갖다 넣은 다음에 이렇게 그래들에 추가적인 옵션이 들어가고 나면 더 이상 스프링 부트 이걸로 실행을 못 시켜요. 그래들 명령 도구 열어서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밑에 부트런이라는 명령으로 실행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가동하고 나면요. 스프링 부트가 가동이 되고 그 다음에 리액트가 동시에 가동돼요. 이 안에 있는 리액트가.
스프링 부트는 여전히 로컬호스트 콜론 8080 아까 컨트롤러가 슬래시 헬로라고 만들어놨죠. 슬래시 헬로. 오늘따라 왜 이러냐. 아, 얘 아직도 빌드 중이구나. 너무 오래 걸리네. 터미널에서 바로 할게요. 네, 터미널에서 그래들류 부트런이라고 명령어 직접 내린 거예요. 자, 그러면 스프링부트도 스프링부트대로 가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액트는 지금 아무것도 안 넣어놨어요. 리액트도 리액트 나름대로 이제 가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스프링부트 안에 리액트 프로젝트를 집어넣고 동시 가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리액트 프로젝트 만든 다음에 패키지.json에 프록시를 걸어야겠죠. 그래야 리액트에서 이제 AJAX로 스프링부트를 콜할 수 있게 되니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아무래도 지금 작업이 뻗은 것 같으니까 껐다 켜볼게요. スプリン 가동했고 작업이 빌드가 되다 안 되다 그러네. 아, 8080 헬로. 네, 스프링 부트랑 가동했고 그 다음에
리액트는 그냥 H1 태그로 프론트엔드라고 찍게끔 했는데 얘가 지금 안 나오네요. 이렇게 3000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패키지.json에 홈페이지 값을 프론트엔드라고 넣어놨는데 이거 제가 까먹고 그냥 계속 3000으로 접속했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스프링과 리액트가 같이 가동되는 환경이 완성이 돼요. build.grad 파일에 좀 더 디테일하게 옵션 넣은 게 있는데 이 파일 다시 한번 배포할게요. 요거는 뭐 내용을 뭐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는 없는 부분이라서 그냥 여기 표시해 놓은 부분만 복사해서 추가하시면 되고요. 이처럼 스프링 부트 안에 리액트 프로젝트를 넣는 내용이 온라인상에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리액트 자체를 얀 베리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내용들은 그 얀 베리 버전이 아니라 npm으로 그냥 하는 일반 버전이기 때문에 우리 수업 내용하고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린 이 파일을 사용해서 리액트를 이제 스프링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자, 두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자, 관리자용 대시보드에 대한 작업이고요. 프로젝트 목표는 백엔드 쪽에선 스프링 부트 기반으로 스케줄러랑 API를 구현하는 거예요. 프론트엔드는 리액트 기반의 이제 데이터 시각 컴포넌트, 어제 실습했던 내용이고요. 첫 번째 백엔드에서는 데이터 집계 스케줄러인데 스프링 스케줄러를 써서 매일 새벽 1시에 주요 데이터를 자동으로 집계를 합니다. 팀원 각자 한 명당 스케줄러 하나씩 작업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케줄러 하나당 어떤 통계치를 집계해서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전일 매출 합계라든지 전일 방문자 수라든지 인기 상품 순위. 인기 상품이라는 거는 뭐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겠죠. 뭐 신규 회원 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통계 항목을 만드시면 되는데 이게 가능해지려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젝트에서 뭔가 누군가 장바구니에 담고 매출 같은 게 발생을 해야 그걸 집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맨날 쇼핑몰을 내가 테스트한다고 계속 사용을 억지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여기 프로젝트에서는 스케줄러를 만드시되 스케줄러가 그냥 하루에 한 번씩 가상의 데이터를 인설트하게 하세요. 그냥 그룹 바이로 집계하지 말고. 그룹 바이로 집계하면은 그거 집계할 데이터 만드느라고 노가다가 심해져요. 그리고 애당초 통계치 테이블 만들면서 그냥 샘플의 가상 데이터를 인설트 해 놓으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스케줄러
스케줄러가 하루에 한 번씩 집계 데이터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포인트인 거고, 그 내용을 API로 만들 수 있느냐예요. 자, 그래서 집계된 데이터를 조회하는 API를 설계하시고 구현하시면 돼요. CRUD 다 필요 없죠? 조회만 하면 돼요. 예. 그거를 리액트에서 한 개 이상의 그래프 컴포넌트를 개발하시면 되고요. 리덕스 툴킷 슬라이스 써서 상태 관리하시면 되고요. 차트.js로 데이터 시각화하시면 되는데, 뭐 차트.js 말고 다른 거 쓰겠다라고 하시면은 뭐 대체도 가능합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하나의 화면으로 조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저께 마지막 실습 예제 있죠? 그거를 각각 그래프 하나씩 맞춰서 맡아서 작업하시라는 얘기고, 그 컴포넌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각자 API 하나씩 백엔드에다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위한 스케줄러 만들고 DB 테이블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각자 파일 하나씩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사람 작업에 영향을 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저번 거는 조 안에서 점수 다 똑같이 나가는데 이번 거는 각자 개인별 채점을 따로 합니다. 컨트롤러도 그냥 모든 소스 파일을 다 따로 만들어요. 애당초 다른 사람하고 겹칠 일이 없잖아. 대신에 프로젝트만 이제 하나로 합쳐서 내면 되는 거야. 그거는 조 안에서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 그냥 깨끗하게 새로 하고 싶으면은 제가 저장소 새로 파드리면 되고, 기존 거에 이어서 하고 싶으면 거기다 이어서 하시면 되고. 근데 내가 봐서는 컴파일 시간 생각하면 새로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DB만 그냥 그대로 똑같이 연결하면 되니까. 연동이라고 하는 주제가 사실 별다른 게 아니에요. 두 개의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두 개가 데이터베이스만 같이 쓰면 돼. 그게 연동이야. 연동의 실제 의미는 데이터 공유예요. 자, 이전 기수 학생들이 만든 두 번째 프로젝트 산출물입니다. 첫 번째 거 아니에요. 표지 똑같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내용 계속 똑같아요. 자, 목차. 뭐 소니스토어 관리자 페이지다. 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화면 구현. 이거 만든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래프만 나오면 안 되고요. 뭔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로 선택했을 때 그래프 내용이 바뀌어야 돼. 이거를 슬라이스한테 데이터 다 받아와서 하건, 아니면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다 받아와서 하건, 아니면 드롭다운 바꿀 때마다 백엔드한테 파라미터 보내서 데이터를 새로 받아오건. 우리 트래픽 ACC에서 타입 A와 타입 B를 했었죠. 어떤 타입으로 하실지는 각자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주간이랑 월간 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이걸 위해서 기존 데이터베이스 위에 통계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테이블들 따로 각자 하나씩 만든 거예요. 테이블 명세서도 그대로 들어갔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얘네들 테이블 명세 다 넣네. 기존 쇼핑몰 테이블은 굳이 또 넣을 필요 없어요. 새로 생성한 테이블만 넣으세요. API 만들어야 되니까 단위 테스트 했고요. 설명 안 해도 되죠? 위에 거는 매퍼 단위 테스트고, 이거는 서비스 단위 테스트고, 그 다음에 API 만든 거니까 API 자체 단위 테스트 들어가야 되고요. 자, 여기서 지금 백엔드는 말 그대로 그냥 RESTful API만 만드는 거잖아요. MVC가 아닌 거잖아? 그래서 API 명세서까지 넣으셔야 되고요. 채점 기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리액트. 이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구나. 백엔드 만들었으니까 각자 얘네 조원 3명이었거든요. 자기네가 만든 거 클래스 다이어그램 넣은 거고 어차피 구조가 다 똑같지. 스케줄러가 어떻게 데이터 넣는지 각종 이렇게 지정하고 백엔드, REST API 넣고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어떻게 구현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프론트엔드 기능을 어떻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자, 기존 저장소에서 이어서 하실 분들은 그냥 이어서 하시면 되고요. 새로운 저장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